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 지난해 2024년 12월 26일 오징어 게임2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탑 10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공개 11일 만에 1억 2,62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1위를 유지했는데요. 또 한 번의 황동혁 감독의 신드롬이 경이로울 만큼 놀랐습니다.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치아는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1편 제작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당시 만 49세에 불과한 나이에 무려 치아가 8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시즌2를 할 때는 틀니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시즌1은 창작의 영역이었는데 그래서 치아가 6개, 7개 빠질 정도로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시즌2는 이제 확장의 영역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더 붙여가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사항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번 시즌2 쓰시면서 치아 건강은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우리 감독님의 치아 건강을 많이 시즌3가 빨리 나와야 한다 라는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치아는 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그때 충분히 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금 새로운 치통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가서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겁이 나서 또 치과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치과에 한번 가면 한 2개 정도는 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슬픕니다. 이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인만 아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작 발표가 끝나고 나면 치과부터 가시기를. 오징어 게임 2를 보며 다시금 황동혁 감독의 각본과 연출 능력과 그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의 신념과 세계관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매우 불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작고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시장에서 일을 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점은 작품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는데 수상한 그녀에서의 나문희가 맡은 오말순 캐릭터도 감독의 할머니를 모티브로 하였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은과 조상우처럼 쌍문동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상우 어머니와 기훈의 어머니처럼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했고 반지하 방에 살았고 특히 조상우처럼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원과 끈질긴 생활력을 바탕으로 황 감독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후 그는 90년대 라이언 존슨, 조지 루카스, 로버트 저메키스, 존 웰스 그리고 론 하워 등 영화인들을 배출한 미국 USC로 영화를 공부하러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석사 과정 중 황 감독은 재미교포 배우 칼 윤과 함께 한국인 입양아를 다룬 단편 영화 미라클 마일을 만들었고 해당 작품은 몇몇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바 있습니다. 그가 영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한창 미래를 고민하던 시기 그는 휴학을 선택했고 그 기간 동안 하숙집에서 엄청난 양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자연스레 영화라는 미디어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4학년 때 어머니가 비디오 교실에 다니겠다며 중고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그 카메라를 갖고 이런저런 영상을 만들다가 찍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커리어를 보면 작품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각각의 작품들이 모두 다른 장르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데뷔작 마이파더는 어릴 적 입양된 아들이 부모를 찾아 나서는 스토리의 드라마 장르이며 그 이후로 실화 바탕의 사회 고발 영화 도가니, 코미디 장르의 수상한 그녀, 정통 사극 드라마 남한산성, 그리고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한 오징어 게임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황 감독은 이러한 배경으로 자신의 심증이 잘 드러나는 성격을 꼽았으며 이것은 자신이 창작가의 길을 택한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황동혁 감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은 역시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2021년 9월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이후 94개국에서 53일간 1위, 28일 동안 누적 시청 시간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했고 프라이타임 에미 시상식 74년 역사상 최초로 비영어권 작품으로서 나무주연상, 감독상, 여자 인기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 효과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지적 재산권을 독점한 넷플릭스는 제작비 약 250억 원으로 현재까지 약 1조 2,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황 감독이 유학 생활을 했던 미국 LA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해 작품 공개일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황 감독의 이전 필모처럼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작품입니다. 데뷔작 마이파더 이후 2008년쯤 황 감독은 한창 만화가게에 많이 다녔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그는 서바이벌 만화를 보며 자신이 참여하고픈 자기만의 스타일이 가미된 서바이벌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레 자신이 참가했을 때도 승산이 있을 법한 게임들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여러 친구들과 즐겼던 놀이들을 컨셉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09년 첫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영화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투자자들은 이야기가 너무 낯설고 생소하며 소재와 수위 등이 상업적 성공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고 캐스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오징어 게임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남한산성 때 호흡을 맞춘 사이런 픽처스의 김지연 대표에 의해서입니다. 남한산성 이후 다음 작품을 찾아다니던 김 대표는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잠재성을 알아본 그녀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긴 이야기 시리즈로 기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런 픽처스의 김지연입니다. 남한산성 끝나고 사실 남한산성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슬프게도. 그래서 감독님한테 뭐 다른 거 좀 없으시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던지고 있었던 즈음에 이제 그때 막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킹덤 같은 시리즈를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그 감독님이 원래는 이제 스크립트 상태로 있었던 영화 스크립트 상태로 있었던 오징어 게임 대본을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이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게임을 목숨을 걸고 한다? 근데 그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정말 거액의 돈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시츄에이션 자체가 되게 재미가 있었고 만약에 나라면 이라는 어떤 큰 질문으로 대입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게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본의 뭐 어려운 서바이벌물 같은 건 내가 들어가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나는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이 오징어 게임은 이 게임들이 쉽다 보니까 그래 이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해가고 어떻게 운 좋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모티브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기가 길고 그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리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감독님과 상의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황 감독은 더욱 다양한 서브와 함께 등장인물들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 겨우 제작된 오징어 게임이지만 황 감독은 역설적으로 그간의 공백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 약 10여 년 동안 변한 격차 심화, 부동산값 급등, 가상화폐 투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사회가 해야 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 더 적합한 상태가 되었고, 자신이 처음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당시 가난했던 본인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었지만, 이후 다시 쓰게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금전적인 성공을 맛본 뒤여서 오히려 VIP와 일남의 이야기를 기존의 스토리에 새로 융합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많은 배우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가장 시선을 끈 배우는 정호연 배우와 오영수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황 감독이 의도한 바이기도 한데요.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배우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오일남과 새벽 역할을 연기할 배우들을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되도록 덜 유명한 인물들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일남 배역의 오영수 배우를 떠올린 것은 의외로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작인 남한산성을 제작할 때 이미 그를 사극역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다가 아쉽게 불발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황 감독은 그가 오일남 역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직감을 확인차 그의 연극을 보러 간 자리에서 확신이 들어 바로 오일남 역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새벽역의 캐스팅은 오일남과는 반대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페이스를 찾기 위해 약 3개월 이상의 오디션을 진행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던 와중 한 에이전시가 보낸 신인 배우의 오디션 영상에서 정호연 배우를 마지막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황 감독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가 생각했던 새벽의 모습과 거의 100%의 싱크로율을 가진 정호연 배우를 바로 캐스팅하게 되었고, 그녀가 갖고 있던 모델로서의 경험이 새벽의 무게감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매체들은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막을 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영어권 시청자들에게 비영어권 작품이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깨고 사실상 2021년 한 해를 지배한 드라마가 됐다. 이는 이제는 익숙해진 소재 중 하나가 돼버린 데스게임을 전면으로 다루면서도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이 드라마만의 강점이 그만큼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즐기던 추억의 게임을 데스게임의 소재로 삼은 점, 어린이들의 게임을 소재로 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판타지적인 색감으로 구현한 차별화된 시각적 정서와 무드, 현실 세계에 대한 냉철한 비판 의식, 해외에서 더욱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적 문화와 감성,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한 창의적 사건과 다양한 장르를 입체적이고 인상적인 인물 캐릭터들까지 국내외 수많은 매체의 평단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 드라마의 매력을 설명한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가 된 오프닝 OST인 웨이백 때는 정재일 음악 감독의 작품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통해 정재일 작곡가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번 작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정재일 음악 감독은 처음 웨이백 댄을 들었을 때는 너무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람들에게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을 염려했지만 이후에도 그 곡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최종적으로 웨이백 댄을 오프닝 OST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 자료 준비를 하며 한때 가수이기도 했던 정재일이라는 젊은 음악가의 큰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독학으로만 그의 음악 세계를 창조한 젊은 음악가와 함께 협업을 한 점도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봉준호 감독의 콘텐츠를 다루며 많은 동기를 준 것 같이 이번 영상에서도 황동혁, 봉준호, 정재일 이 세 감독의 공통점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능력 또한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등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대한민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향수의 게임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따라하고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 같은 한국인인 것에 큰 감독을 받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도 건강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만들어 가시길 큰 응원을 보냅니다.